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쉽게도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시간인 것만큼 좀 부담 없이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은 수업을 한 반도 있고 안 한 반도 있는데 모두 다 안 했다고 치고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202쪽부터입니다. 활동으로 단원 열기를 보면 이렇게 그림이 3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익룡의 화석 그림을 보고 진화 순서와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써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이쪽 편에 왼쪽에다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라는 익룡 화석이 있고 나타가 있습니다. 먼저 비교해 볼 것은 주둥이의 길이죠. 주둥이가 가는 길고 나는 짧고 다는 깁니다. 그리고 목의 길을 보면 목은 길고 짧고 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피부막이 있는데 이 피부막은 넓다와 좁다로 표현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넓고 단 좁습니다. 그리고 꼬리의 길이를 보면 가나는 길고 단은 짧습니다. 이렇게 비교를 한 이후에는 이 각각의 요소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먼저 익룡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익룡은 공중에서 생활을 할 수 있는 생물체라고 여겨집니다. 그렇다는 것은 처음부터 날지는 못했을 거니까 육상 생활에서 점차적으로 진화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주둥이의 길이와 목의 길이와 피부막과 꼬리 등이 공중 생활에서 유리한지 육상 생활에서 유리한지를 한번 따져보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주둥이의 길이입니다. 주둥이가 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주둥이가 짧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주둥이가 짧다는 것은 내가 주둥이로 바로 먹을 수 없고 손을 이용해서 입으로 가져가야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둥이가 짧다는 것은 그 육상생활에 적응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둥이가 길다는 것은 날면서 먹을 수 있을 테니까 주둥이가 긴 것이 그 공중생활에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중에 유리하다면 플러스 1점, 육상에 유리하다면 마이너스 1점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주둥이가 길다는 것은 플러스 1점이겠죠. 얘는 마이너스 1점, 플러스 1점. 목의 길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이 길다면 아무래도 날면서 먹기가 편하겠죠. 그러니까 나의 몸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무언가를 먹기에 편할 겁니다. 그래서 목이 긴 게 공중생활에 유리할 거고 짧은 게 육상생활에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 둘로는 이 가나다의 차이점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피부막을 보겠습니다. 피부막이 넓다면 어딘가 높은 곳에서 떨어졌을 때 활강 시간이 길어질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예를 들어서 날다람쥐 같은 경우에 날다람쥐가 다리 사이에 피부막이 있어서 나무에서 나무로 떨어질 때 약간 활강하면서 떨어집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피부막이 넓다는 것은 사실 잘 못 난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날개가 없기 때문에 이 넓은 피부막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이 피부막이 좁다는 것은 날개가 있으니까 이제는
여기 다 그림 보면 알 수 있죠. 날개가 있으니까 피우막이 굳이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좁은 것이 공중생활에 좀 더 유리하게 적용되는 것이고, 피부가 넓다는 것은 아직까지 육상생활에 적용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꼬리가 길다는 것은 이거는 육상생활에 많이 적용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꼬리가 길다는 것은 달리면서 이 몸을 회전시킬 때 꼬리로 균형을 잡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꼬리가 길다는 것은 육상생활에 적용한 것이고, 꼬리가 짧다는 것은 드디어 공중생활에 적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합계를 내보면은 가는 0점이죠. 그리고 나는 마이너스 4점입니다. 그리고 다는 플러스 4점입니다. 그렇단 말은 다가 제일 공중생활에 유리하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 오름차순으로 정리해보면은 나에서 가로 진화되었을 것이고, 마지막으로 다로 진화되었을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파트에서는 지질시대는 무엇인가, 그리고 화석은 무엇인가, 그리고 화석화작용이란 게 무엇인가를 알아볼 겁니다. 먼저 여기를 줄 한번 꺼봅시다. 지질시대라는 것은 지구가 탄생한 이후부터 지금까지를 지질시대라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역사시대라는 말이 있죠. 역사시대는 인류가 문자를 발명하고 인류가 기록을 남긴 이후부터 지금까지를 역사시대라고 부르는데, 지질시대라는 것은 개념적으로 훨씬 더 큰 개념입니다. 그리고 화석, 지질시대에 살았던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지층 속에 보존되어 있는 것을 화석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화석화작용, 화석화작용은 여기에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 화석이라는 것은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사실 그대로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물질로 치환되거나 또는 빈틈에 광물질, 그러니까 금속물질입니다. 이런 것들이 침투하여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 지금까지 남도록 작용이 된 것을 화석화작용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보면 생물의 뼈나 껍질까지 단단한 부분에 화석을 남기도 하고, 그리고 빙하나 호박수에 갇힌 경우, 그리고 공룡이나 새의 발자국, 그리고 생물이 뚫은 구멍이라든지 또는 알이나 배설물 등의 화석으로 남기도 합니다. 뒤에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화석을 이용해서 그 당시에 당연히 생물의 구조와 특징도 알 수 있지만 그 당시의 환경이라든지 진화 과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처럼. 그리고 환경이라든지 생물의 구조와 특징이라든지 또는 이 지질시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어떤 말인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봤던 말과 같은 말이지만 과거 지구 환경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화석들을 보면 얘는 식물의 줄기가 지금까지 그대로 남아있을 리가 없겠죠. 당연히 썩거나 분해될 텐데,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당연히 화석화 작용을 받았다는 것이고, 그 광물질이 여기에 투입되거나 또는 치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빙하나 호박에 식물의 체액이죠. 여기에 갇힐 수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곤충이 갇혀 있습니다. 이 공룡의 발자국은 이렇게 움푹 패인 발자국 모양이 뚜렷하게 남아있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고성이라든지 이런 곳에 공룡 발자국을 보면은
그냥 아주 얕은 웅덩이 같은 게 여러 개 나 있습니다. 그걸 보고 공룡의 발자국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포유류의 배설물도 당연히 지금까지 이렇게 남아있을 리가 없겠죠. 이런 것들도 화석화 작용의 결과입니다. 지질시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질시대는 지구가 탄생한 46억 년 이전부터 지금까지를 지질시대라고 한다고 했죠. 그런데 이 지질시대를 몇 가지의 시대로 크게 구분합니다. 이 구분하는 단계는 여러 단계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선 캄브리아 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먼저 선 캄브리아 시대 줄 한번 꺼보겠습니다. 그리고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줄 꺼보겠습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선 캄브리아 시대가 88.2% 차지하고 있습니다. 46억 년 전부터 5억 년 전까지니까 대략 40억 년 정도의 기간입니다. 그리고 신생대는 6천만 년 전부터가 되겠죠. 6,600만 년 전부터 되고, 인류가 등장한 시기는 길게 잡아도 약 600만 년 전, 600만 년 전부터 지구상에 등장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600만 년과 40억 년을 비교하면 엄청 큰 차이죠. 이 선캄브리아 시대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선캄브리아 시대는 프리캄브리안 에라가 어떤 시대라 뜻입니다. 그래서 이 프리캄브리안 에라를 번역한 말입니다. 이 프리란 말이 먼저 선자죠. 이게 아니구나. 먼저 선자죠. 그래서 한자와 이 영어가 합쳐진 그런 이상한 조합의 단어입니다. 이 선캄브리아 시대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들한테 말해주고 싶은 것은 생물체가 등장은 하였지만 그러나 기록이 화석을 말한 거죠.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생물체가 등장하고 아주 긴 시간 동안 진화가 누적되어 왔겠죠. 그걸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고생대 이후로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생물체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생물의 종다양성이, 이것은 나중에 배우도록 합니다. 종다양성이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위에 무슨 말이 나와 있냐면 특히 지층에 포함되어 있는 화석의 변화가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생대와 중생대를 나누는 기준, 여기에서도 어떠한 종다양성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을 거고 당연히 중생대와 신생대 사이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왜 성캄브리아 시대라고 하느냐? 자, 지질시대를 좀 더 자세하게 나눠보면은 고생대의 맨 첫 시간, 맨 첫 시기를 캄브리아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캄브리아 시대의 전이라고 해서 선 캄브리아 시대라고 부릅니다. 보면은 여기에 크게 누대로 나눠져 있고 여기에 좀 더 작은 기로 나눠져 있죠. 지금 고생대를 보면은 캄브리아기, 오르도피스기, 실루이아기 등등 6개의 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혀 몰라도 되고 여러분들은 이 성캄브리아 시대 그리고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와 나중에 이들을 가르는 기준에 대해서 알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각 시대의 지질시대의 각 시대의 대표적인 화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생대에는 삼엽충과 방추충의 화석이 발견됩니다. 그렇단 말은 고생대를 이루고 있는 지층 속에는 이러한 화석들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중생대에는 암모나이트 공유, 신생대에는 화폐석 매머드 등이 발견됩니다. 이렇게 지질시대를 나누어주는 화석을 표준 화석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것들은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데 이용합니다. 그렇다면 표준화석의 특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배울 텐데 지금 하나 알려주자면 이 삼엽충은 고생대에만 발견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삼엽충이 고생대와 중생대에 동시에 발견된다면 고생대와 중생대를 나눌 수 있는 기준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표준화석의 특징은 어떠해야 되느냐면 생존 기간이 특정 시기에만 생존했어야만 됩니다. 즉 고생대의 표준화석이라면 고생대에 등장해서 중생대로 접어들기 전에 멸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정 시기에만 등장과 멸종이 이루어져야 표준화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출석 확인은 구글 클래스에서 선생님이 퀴즈를 낼 테니까 그 퀴즈를 풀어서 제출하는 것으로 그 출석 확인을 대신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오프라인 계약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